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고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표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대선 체제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국 핵심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전 후보와의 만남, 문 대통령과의 회동까지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느냐 그것부터가 이제 궁금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원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금 더 일찍 지사직을 내려놓으라. 그랬었죠. 국감 어떻게 보면 좀 국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수년에서 25일 날 공식적으로 사퇴하셨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과 차담을 하는 일정 잡히고 정세균 총리 또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같이 후보로 뛰었던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경기지사직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일산대교 이제 통행료를 면제하는 그 서류에 결재하는 그것으로 이제 경기지사를 마감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선거운동을 마지막까지 하고 뿌리채 다 빼먹고 나오신 거죠, 경기지사에서.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뭐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하게 한 것은 그나마 성과인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흔쾌하지 않는 것 같고 원팀이 되어서 가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었고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면담을 하는데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 지사 주변을 수사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건가 그게 지금 초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권 수반인 대통령이 언제 교도소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를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만나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좀 쪼개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낙연 후보와의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뭐 이렇게 그렇게 흔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개념의 상임 고문직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인 이 상임 고문직 성격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자기 당의 대표 이상 소위 원로들을 모시는 자리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인 고문직을 하고 뭐 후보들은 공동선대위에 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총리나 선배격이고 스승격인 좀 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캠프별의 갈등 구조라는 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하나의 큰 어떤 운동본부들을 하나씩 주고 있건데 이낙연 그 후보한테는 신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이어받겠다라고 정세균 전 총리에게는 산업경제 관련된 영역에서의 인맥들을 이제 그런 뭐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는 30-40명 정도의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원직들이. 그런 분들도 물론 원팀이라고 다 섞어 놓으면 그것이 생각만큼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것보다는 오히려 캠프별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조립해서 붙이는 막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원팀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에서 2위를 했지만 당내에서는 뭐 최대 객파를 모았다고 할까요? 세력이 뭐 주류 중에 주류였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라면 상임 고문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수락하고 이렇게 했어야 다른 그 지지자들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으니 우리도 뭐 따르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상임 고문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원팀이라는 이야기는 말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의 지지 세력과 함께 갈 생각이라면 서른 의원을 모셔와야 돼요. 포옹으로 부족했다. 네. 그건 뭐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네. 서른 의원이 캠프의 중책을 맡아서 내가 알아봤는데 그때 잘못 알았다. 교도소 갈 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른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더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 개인 중심의 캠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히려 역으로 탕평적인 다양한 전문가들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우리 쪽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른 의원을 예를 들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 스타일에 또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후보 교도소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냥 의총장에서 그냥 포옹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이죠. 오늘 살짝 나가셨어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그 과거에 현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경선을 통과한 이 후보를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거잖아요. 과거 그런 사례가 한 2차례 있었죠?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틀 만에 노무현 대통령 받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3일 만에 네, 봤단 말이죠. 지금 오히려 뭐 그걸 무슨 선거법 관련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당 후보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를 맞아들이는 것은 뭐 선거법 관련 떠나서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선거법 관련해서 조심해서 만나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의 경우에 16일 만에 만난 것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배려였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그 뒤에 뭐 27일부터 7박 9일 유럽 순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안 만나고 그러면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억측이 나올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만나기 싫어한다라든지 전혀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나마도 그 시점이 적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의례적인 만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지난 24일이었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공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황 전 사장이 2015년 당시 사직서를 갑작스럽게 낸 배경, 그리고 그때 사퇴 압박한 주체가 과연 누구였느냐, 여러 사람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그게 2015년 2월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남시에서 그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제 공고를 하기 일주일 전일 겁니다. 그날 이제 화천대유가 또 만들어져요, 회사가. 그 이전에 2015년 1월 달에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성나무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성남의 뜰, 즉 특수목적법인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비율대로 50%를 갖는 걸로 결정을 다 해요. 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른 그 공모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나무뜰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공모를 앞두고 직전에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죠. 쫓아내고는 그날 또 화천대유도 만들어지고 모든 내용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이 모든 구조를 만들어주거든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이익 배분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선주에서 일부 1,800억 정도만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하는 이 조치를 하는데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야만
화천대유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라는 구도가 이제 성립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우장비 정진상 정책실장, 장비 유동규 본부장 이 둘이서 적극 나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황무성을 쫓아내고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돌아오는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 바로 황무성을 쫓아내는 일이죠. 지금 이제 김 최고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많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건데 2015년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어떤 이익률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천대유를 비롯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일정 정도 그들이 다 돈을 대고 땅을 사고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페이버를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네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황무성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전에 이제 건설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내 감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 건설업자들과 유착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이 가고자 하는 기획자의 의도와 전혀 소통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는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시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명쾌하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장동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일명 퇴직금 50억 여기에 대해서 이 추징금 보전 신청을 검찰이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것은 실제로 뭐 대가성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죠. 산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산재 기준으로 해서 심각한 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1억 5천, 2억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네네. 성과급의 성격도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받았던 기본적인 어떤 연봉이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턱없이 많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고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뭐 추징금 보전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추징 보정 신청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추징을 하기 위해서 보전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징 보전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곽상도 의원도 아마 진술을 하지 않는 상태고 또 하나는 그 김만배 대표도 산재 보상금으로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추징 보전 신청이 받아졌다고 해서 어떤 결과에 지금 예단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죄로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술의 약속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뇌물, 술의 약속 이 혐의로는 기소가 됐는데 배임 혐의는 또 적용되지 않아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진술 내부에서 명쾌하게 검찰 내에서 이게 배임이라고 확정할 만한 말하자면 증거나 단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규 혼자에 대해서 배임죄를 묻는다는 건 더군다나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유동규 혼자 배임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남시장이 임명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화천대유 설립일 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르게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화천대유를 선정하잖아요. 이 과정을 잘 보면 정진상, 유동규 모두 다가 민간 기업의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고 정액으로 배당을 받고 삭제가 아니라니까 삭제했다고 자꾸 그러시네요. 자꾸 그 이재명 그 후보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준 양식이 있어요. 이런 공모에 거기서 삭제한 거 맞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처음에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액으로 1,800억 정도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착착 진행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데 가담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시행한 사람들, 실무적으로 일한 사람들, 이 모두가 배임죄 공범들이에요. 전부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겁이 나죠. 처음에 유동규가 배임죄가 되면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영학, 거기에 또 김모 변호사, 또 이모 회계사 모두 다가 배임죄 공범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소해서 뺀 거예요. 이거는 이 검사들은 정말 아마 지금 죽기 살기로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검사들 다 교도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검사들까지요? 예, 저는 네, 이제 좀 더.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공무원들끼리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고 어떤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의견은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의견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배임죄가 된다면 안 잡혀갈 단체장이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돈을 많이 가져서 그 지역 개발을 할 수 없었을 때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면 LH가 올 것이냐, 다른 것이 올 것이냐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고려. 이런 것이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 낸 부분에서조차도 많은 이익을 더 가져가자. 그러다면 자본주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넣은 만큼의 리스크만큼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철학과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쳐서 결과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정책 판단의 잘못이거나 사정 변경의 결과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투자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론을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사장을 쫓아내요.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달리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화천대유하고 사전에 결탁을 해서 화천대유를 업자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몽땅 몰아줘요, 이익을.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억 배당받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장비인 유동규는 700억을 뇌물로 받기로 해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자꾸 문제를 삼았겠어요. 그 700억이 유동규가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당신이 1원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유동규가 대신 관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찰식의 업무론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그런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면 했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설사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행위는 뭔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다 그 이야기예요. 우연이든 어쨌든 2015년 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15년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땅값이 네네.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할 정도의 특혜를 준 결과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초기에 그런 설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이 대장동과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은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면서 민간 개발을 해요. 대장동은 민간 합동 개발을 하잖아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장동은 토지 매입이 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합동 개발을 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해서 헐값으로 토지를 사들여요. 그렇게 개발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돈을 몰아준 거거든요. 근데 백현동은 그게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여기가 녹지 지역인데
국토부의 그 요청 사항은 주거 지역으로만 풀어줘도 매각이 가능하고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이재명 지사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얼마 안 돼서 1종 주거지역도 아니고 2종, 3종 그것도 넘어서서 근린 시설로 풀어줘요. 상가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옹벽이 들어간 그런 위험한 아파트를 짓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주게 하고 영입되었던 그 선대위원장 그분도 70억을 받아가요. 이게 뭐겠어요? 자기 측근 또는 자기 주변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거예요. 이건 모두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16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급상승한 단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경기도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청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이 지사는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한 느낌이라 도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위는 연루, 3위는 조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를 비롯해 정치인, 유튜버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주당도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위는 반박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많은 관심을 끌면서 반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5위는 해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피켓을 들기도 하고 답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정권 교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명이라는 단어가 연관어 순위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3위는 박철민입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조폭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이후 처음 기소된 유동규가 2위, 유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4위로 조사됐습니다. 5위는 권양숙 여사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김해 봉하마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요. 권 여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라고 덕담하고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봉하마을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후보 간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가족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홍 후보는 또 전두환 옹호 발언뿐 아니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등 윤 후보의 실언과 망언이 25건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 측도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맞는 수가 있다 같은 홍 후보의 과거 논란성 발언을 똑같이 25건 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가족을 향한 비판과 과거 실언, 그리고 막말 리스트 공개 등으로 신경전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요즘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워지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을 내포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착화되는 현상, 당내에서는 네. 어떤 윤석열 후보의 뭐 말실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대비해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 중도까지 포함한 여론에 있어서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지선다형으로 했을 때는 결국 제로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을 보기보다는 이쪽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말펀치가 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만 연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더 잘할 것 같은 어떤 착시 현상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서 아마 여러 가지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가 좀 성향이 달라지는 네네. 결과가 달라지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그런 예전과는 다른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내부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그 방향이 윤석열 후보는 좀 정체가 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많이 치고 올라오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워낙에 편차도 크고 뭐 조사하는 저 여론조사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네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경선의 투표로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운수로 운입니까? 운으로 저 경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추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추첨이 좀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차라리 네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그 경선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다시 투표로 환산하는 방법은 우리 당은 이제 이번 대선으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판적인 입장.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제 보도를 보면은 항상 최근에 특히 이제 심한 게 개사과 그 논란, 전두환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뭐 실언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고하게 지지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발언은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윤 후보 리스크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 자신의 엄청난 말실수.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죠.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특히 뭐 광주 발언이나 전두환 발언이나 장애인 발언이나 네. 또 젠더 발언이나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훈련이 최소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사과하는 시점도 밀려서 덩떠밀게 사과하면서 그나마도 뭐 유감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하고 또 그 시점에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걔한테 사과를 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캠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 한 거 아니냐 김태호 의원은 걔한테까지 존경을 그런 사과하고 싶은 끄질만 하면 불을 더 말하면 부채질해서 불을 다시 피우는 그런 이제 총체적 난국에 윤석열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큰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는 심지어 야, 할 말 잘했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국민의힘 중. 개 사과 문제는 조금 이제 전부 우려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가 그런 효과는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저는 뭐 그 뒤에 결집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후보가 그런 말 듣고 또 기분 좋아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제적으로 그 문제의 그 진상들을 접근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공부도 잘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법도 잘못됐고 실수가 했을 때도 결국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인상을 남겼다고 보이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용하게 자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반사이익이 됐죠. 김영주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가 말을 아주 세게 잘 하니까 그에 대응하려면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더 토론 같은 거 잘할 거다 해서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예상을 하셨는데, 또 우리 당의 그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름이 높았던 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 이제 투표가 시작될 무렵에 당원 투표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모두 다가 자, 이재명을 교도소 보내려면 누가 잘 보낼 수 있느냐, 또 그런 면에서 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더 유리해졌죠. 홍준표, 윤석열은. 네, 그 여론조사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이 원했던 그 가상 대결과 홍준표 후보 측이 원했던 그 사지선다형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엄청 날 거고 뭐 결정 안 날 거고 이런 예상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덜커덕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 원하는 대로 26일 날 깔끔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자신감의 표명입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겁니까? 자신감이 일단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의 경우에 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요구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 후보가 되어서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는 거지, 당내 경선에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선 룰을 두고 싸움을 벌린다든가 하면 그 비난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싸우면.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자신감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괜히 이미 결정된 거 떠들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분함을 참고 그냥 결정했을 것이다.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여러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이준석 당대표가 만났고요. 식사를 같이 했죠, 두 분이. 이준석 대표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다시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누가 되는 거 봐서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뒀어요. 몸값 올리기 발언입니까? 아니면 실제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과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었죠. 사이가 안 좋죠. 제가 대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후보가 직접 후보가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는 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어떤 세력이든 어떤 캠프에 일했든 뭐 전력이 뭐든 따지지 않겠다. 그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심상정 계열만 아니면 다 좋다 이런. 네,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지금 아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후보가 되면 뭐 지난 날의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홍준표 후보가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정권 교체의 대열에 또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아마 뭐 김종인 위원장이 돕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경선 개입이죠. 경선 개입이다. 네. 나는 홍준표가 되면은 나는 여기 도움 안 줘. 가로 열고.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 네.
그 개입이죠. 아니 근데 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 영남 저 보수층에는 인기가 전혀 없고 도움 안 되니까 끼들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서 그나마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승리를 할 수 있다.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다면 그러면 윤석열 찍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김종인 또 역으로 홍준표 후보가 돼서 모시려고 해도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맘대로 부른다고 내가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차라리 네. 다시 안철수나 김동연하고 같이 또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봐서 안철수, 김동연은 아닐 것 같고 예. 여당에서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해서 서울시장 보내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뭐 결국에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싶으네요. 네, 여러 등장 인물들 가운데 또 센 스틸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저도 예전에 한나라당 출입할 때 원희룡 후보를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화내는 거 못 보고 굉장히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더군다나 라디오 생방송 중에 원성 높이고 삿대질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는 이제 좋은 일을 할 때 화제라는 단어가 적합하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에서 조금 더 국가 전체 그랜드 비전에 대한 얘기하지 못하고 모두 다 대장동에 꽂혀서 그걸 잘 풀이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자기 경쟁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비주류 이미지를 가졌던 원희룡이가 주류 속에 들어갔다. 사회 안에 들어갔고 아마 이번은 힘들지만 다음에는 해볼 만한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깔았다는 것은 나는 고무적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자기 부인이 다 훼손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다른 이슈로 이렇게 고성이 오간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 이제 가족,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감정적이 된 것 같은데 아내 이제 정신과 의사죠. 강혜영 씨가 소시오패스 발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아내가 뭐 훼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딴 점수를 깎아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깎아내려요? 저는 그 아내가 자기가 법대를 나왔는지 의대를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라고 봐요. 아니지. 의사는 치유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아니, 판정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찰을 해서 판정을 내려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이 막 그 정신병원에 막 가두고 했잖아요. 그분은 무자격 의사도 아니면서 그냥 보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답하는 모습과 표정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이제 뭐 주장한 내용을 김용판 의원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서 킥킥거리고 막 웃는데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래 판정을 해주니까 그게 바로 저게 맞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뭐 심정적으로 자기가 전문적인 의중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히려 그렇다면 왜 그런 뭐 사이코패스한테도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택도 없이 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거라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듣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인기가 없는지 그런 어떤 잘난 척하는 병이라도 고치는 게 더 낫잖아요. 소시오패스라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는 사회생활을 정말 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마디로 법원 판단은 당장 그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기각한 건데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위상이
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 검사잖아요.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뭐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무리한 구속 수사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자체가 좌절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한편의 어떤 절반의 어떤 또 공수처로서의 이익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보면서 참 한심하게 느낀 건데 수사의 가장 기본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 범죄자가 도망을 간다든가 증거인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체포영장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가 처음에 손준성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체포해서 수사할 근거도 없다는 거죠. 근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구속하겠다. 이거는 저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공수처가 아닌가. 이 야당의 대선에 개입해서 현 정권에 좀 기여해 보려는 뭐 그런 부도덕하고 부당한 그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이고 수사 잘하라고 그만큼 여당에서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짓밟고 만드는 게 이 공수처잖아요. 근데 그 공수처가 하는 일이 이게 뭡니까? 저는요, 이 공수처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정말 세금 도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사건도 수사를 망치는 기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새로운 물결 창당을 했고요. 또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나오면 세 번째인데 대선 출마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빠르면 이번 달 말이라고 하는데요. 22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사자 가장 대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9%에서 한 10%를 차지하고 심상정 후보는 한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기에 한 3, 4% 나오겠지라고 봤던 분들한테는 꽤 큰 숫자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쪽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신경 쓰이는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은 당내 경선을 거치느라고 사실 후보들의 약점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선으로 가면 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철통같이 에워싸고 진영 논리로 가면 저 지지율은 순식간에 다 빠지고 결국 양자 대결 구도로 급속히 모일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동연이나 안철수 이분들이 대선에 나와서 어차피 당선되지도 않을 건데 대선에 나와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그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으로 지금 대선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뭐 김동연 같은 분은 공무원 노조에서조차 뭐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이 무슨 뭐 공무원 공직 개혁하겠다고 하느냐는 조롱이나 받았거든요. 결국은 뭐 허경영 씨하고 동급으로 전락될 그런 분들이 끝까지 완주할까? 저는 완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일단 출마 선언을 하고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는 완주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런 가능성도 꽤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 자체가 이번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실은 이제 연대 가능성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갈 길이 급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후보의 수치가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또 높은 것이 결과적으로 안철수라든지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와 있는 표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반정당주의적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도 적지 않이 눈에 거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뭐 합당의 과정을 거치든 뭐 후보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든 연말쯤 돼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주당도 정의당과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국 핫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김전 최고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지켜보니 대장동 세상만 만들어 놨다, 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나마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일 좀 멀쩡한 후보가 원희룡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자기 부인의 말은 뭐 끝까지 존중하고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대통령이 되면 부인이 상황이 되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는 좀 다른가 했더니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더 낫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